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까지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돼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가구당 총자산이 얼마냐? 5억 1천만 원. 여기에 시골 사는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이거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차라리 지방이 낫습니다. 여기에요, 요즘 가계부채가 많이 많죠? 부채 차입금이 평균 9,900만 원. 이거 빼면요 4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잘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 부동산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이거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5,400만 원. 아니 5,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5,4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 개미 난리잖아요 지금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냐 그죠.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군인,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받는 분이 54%밖에 안 돼요.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대부분 이 정도예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퇴직연금?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액 255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될까 말까예요. 개인연금? 특별한 사람밖에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게 뭡니까? 탈랑치반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지요. 오직 하면요 외국의 언론인이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16%.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50대.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년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가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들고 있어요. 그게 살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되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내리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 모자라는 사람은 체면 버리고 헛된 일이라도 하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문제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라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 대신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모님들, 여성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삶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또 영식이가 또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구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하게 한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마누라 다 마찬가지다. 세계 마누라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3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만화님 탓할 거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선배 한 분 중에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분이 계신데요. 퇴직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났더니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되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이 끝발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퇴직하고 나서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자세를 낮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자녀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인데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의 노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베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걸 캥거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가? 몇 년 전에 서울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다는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인구가요,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친구가 295만 명이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을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근데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은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네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사장한다는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 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어갔냐? 얼마나 들어갔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냥 1억, 2억, 몇 억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란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더 무서운 게 사교육비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요,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요, 과외비를 제일 들 쓰는 집을 예를 들면요,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번답니다. 많이 벌죠? 근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의 과외비로만 들어가는 게 얼마냐면 3,360만 원이래요. 여기에 등록금 내야죠? 책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옷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언제 저축합니까?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던 직장의 절반을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애들 결혼 비용, 무슨 뭐 대학 교육비, 그 다음에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그래서 억대 돈 벌던 사람들이 60, 70대 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애들을 과외공부 시켰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제가 벌써 재작년인데요, 일본의 가족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부모,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일본도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래요. 근데 금년 3월에 일본 대졸자의 취업률이 96%.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률이 금년 2월에 졸업한 대졸자들 67%.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빼버리면 50%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어렵게라도 들어만 가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 였는데 58년 KT는 40% 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밖에 안 돼요. 이제 3년 자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이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와서 시험 봐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저성장기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대 10개명. 1번 월급만 해준 데 가지 마라. 월급은 이제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100대 1, 200대 1, 뭐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300대 1 난리치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40대 후반이면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몇 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는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군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7%밖에 안 되죠. 그러면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90년도만 해도 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이게 2019년에는 20%로 줄었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 들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 그거 못한 대로 퇴직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자산 관리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그 PPP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가를 좀 감안한 그 환율로 계산을 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나라는요, 가구당 순자산이 53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억 한 5, 6천 될까요? 근데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 우리보다 적어, 이 두 나라가.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이 선진국 두 나라가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가 그만큼 부자란 뜻이에요. 근데요, 좋아할 게 아닌 게 뭐냐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일본 선진국은요, 금융자산이 70%, 부동산은 30%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자산 이꼴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1990년에는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30년 전에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지금은 절반, 30%로 비중이 줄었어요. 30년 동안에 부동산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에서 지난 30년 동안에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농경 문화를, 정착해 사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30년에는 그렇게 강했는데 3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집 없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은 없다, 몇 억의 금융자산이 있다, 그럼 어떡하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에이, 집 사봤자 세금 내야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지?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거는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만약에 내가 집이 없는데 은행에서 전액을 빌려준다, 그러면 뭐 눈 감고 집 사죠. 왜냐? 돈은 넘치지, 금리는 낮지, 온 나라가 지금 조급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눈 감고 집을 살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30년 동안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이제는 노인네들 팔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 사람도 부동산 투자를 해요. 하는데 우리처럼 실물로 부동산을 갖고 빌려주고 세를 받는가? 아니에요.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그게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얼굴에 나타나요.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왔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그러고요,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은 못하겠고, 다만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1991년 피크 290까지 올랐는데요.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0위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요, 몰려오던 관광객이 요즘 하나도 안 오잖아요. 다시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요즘이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꼬시고 있는 거 아시죠?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죠?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노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우리나라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시대요. 그 백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럼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전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19년에는 58%로 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에 과거 3년 동안에 3개월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고층이고,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60%래,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학이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저는요, 지방에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들으시면,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저희가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 금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저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못하겠고, 다만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 때 사더라도 팔 때 팔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선진국 수준 안 되더라도.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의 염려는 없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원드, 보험연금 뭘로 늘려? 금리가 10% 이럴 때는요. 예금만 해도 돼요. 책임져 주는데. 근데 지금은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그럼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건 잘하면 돈을 벌어. 잘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근데 그러기는커녕 비투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몇 %일 때는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온갖 유튜브에서 난리잖아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난리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즘 존리 사장이라고 유명한 분 있죠?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니까?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되냐고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매일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부를 하라면서 뭔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그래서 우선 뭐가 필요하냐?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하려면 내가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제가 요즘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퇴직 예정자 대상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원 받거든요.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큰일 나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해본 일도 없는 분이 갑자기 퇴직금으로 주식 샀다가 날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가 있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1단계는 뭐냐? 현역 시절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또는 그 자산을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2단계부터가 조금 복잡해요. 2단계는 뭐냐면 퇴직을 하고 나서예요. 월급이 없죠?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하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게 2단계는. 대개 퇴직하고 나서 80 전후까지가 2단계예요. 이때는 세계적인 평균을 보면요, 모아둔 자금의 연 4% 정도를 꺼내 쓰는데 그 12로 나눠가지고 매월, 그리고 남은 돈을 연 3% 정도로 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정도. 그리고 꼭 주식을 직접 사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돈 중에서 한 20%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20%.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주식 투자해서 튀기겠다고? 큰일 나요. 그리고요, 2단계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돈을 덜 꺼내 쓰고 인출을 덜 하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그럼 인출을 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연금을 받거든요. 국민연금. 그러면 그만큼은 생활비를 꺼내 쓰지 않아도 되죠. 덜 꺼내 써야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돈을 3단계로 옮기는데 나이가 80쯤 되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하는 거예요. 운용에서도. 그래서 예금이나 CMA 같은 원금 안 껴먹는 상품에 남은 돈을 넣어놓고 절약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노후자금이 내가 죽기 전에 바닥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퇴직하고 나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늘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까지도.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겨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아요? 독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기획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공무원도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어요. 안전한 금융상품도 없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 새끼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리스크 관리 하나로 책 한 권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한다. 이 책에 그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 사서 보시고요. 우선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시장이 막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나고 그러면은 박살나죠? 9.12 테러.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크게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그 리스크. 그걸 시장 리스크라고 그래요. 마켓 리스크.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리스크는 뭐냐? 개별 종목 리스크. 아무리 좋은 종목을 뭡니까?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막말로 똥주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이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러면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가 나타날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고 계십니까? 9.11 테러 폭탄 터질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생길지, 언제 지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 주식을 갖고만 있다면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값을 받는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빚어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딴 용도로 쓸 돈을 갖고 주식 투자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또 그 소리 화들 내시거든요. 그 이유로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 리스크는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발품 팔아서 기업 방문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해가지고 좋은 종목 골라야 돼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좋은 종목만 고르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10개,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산, 그 다음에 장기, 이걸로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책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